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산속에서 만난 버려진 노인의 소름 끼치는 괴담.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다. 형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봄에 할아버지와 함께 가까운 산으로 산나무를 캐러 갔다고 한다. 그들이 찾으려던 것은 두릅이었다. 두릅은 줄기의 가시가 나 있는 나물이지만 봄에 나는 싹을 튀김으로 만들면 무척 맛있다. 형은 평소 그 산에서 자주 놀았기 때문에 두릅이 어떤 나물인지 몰라도 산길은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두릅의 특징을 듣고는 혼자서 산속 깊이 들어갔다. 형은 두릅을 캐느라 몰두한 나머지 평소에는 가지 않던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마음에 들 만큼 두릅을 캐고 돌아가려던 순간 가까운 곳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형이 주위를 둘러보자 약 10m 떨어진 큰 바위 위에 마르고 더러운 기모노를 입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처음에 형은 조금 놀랐지만 할아버지 발치에 산나물 바구니가 놓여 있는 걸 보고는 나물 캐러 온 사람이라 생각해 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 녀석, 두릅싹을 찾고 있는 거로구나. 할아버지는 이가 빠진 입을 벌리며 희죽 웃었다. 형은 기분이 나빴지만 정중하게 되물었다. 할아버지도 산나물을 캐러 오셨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산나물 바구니에 손을 뻗으며 대답했다. 이 몸은 두릅의 싹을 아주 좋아하지. 두릅은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단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에 든 나물을 와작와작 씹어 먹기 시작했다. 형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멍해졌다. 할아버지가 먹고 있는 것은 두릅의 싹이 아니라 온나무의 싹이었다. 두릅과 오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다. 특히 오은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어 위험하다. 형은 그 충격적인 장면에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러는 사이 할아버지의 입가에서 질척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형은 그제야 할아버지의 발이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마치 꺾인 것처럼 이상한 모습이었다. 이건 양보하지 않을 거다. 이 근처에 먹을 건 이미 다 먹어버렸다. 너도 마을에 먹을 게 없어서 이 산까지 온 것 같은데 유감이구나. 할아버지는 또 희죽 웃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슉 하고 할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 형은 두려움에 울면서 산을 뛰어내려왔다. 그러나 어른들은 누구 하나 그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다. 형은 자신을 믿어주는 이가 없어 혼자 시무룩해 있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형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갔던 산은 옛날에 노인들을 버리던 곳이란다. 특히 기근이 들 때면 마을 사람들이 먹을 입을 줄이기 위해 노인들을 그 산에 두고 왔지.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 죽어갔다. 내가 본 것도 그 사람들 중 하나일지 모르겠구나. 이장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며 당부했다. 이 이야기는 다들 모르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거라.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히 여겨라. 그 말을 남기고 이장님은 형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형은 지금까지도 그 산이 어디에 있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나는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형은 산의 위치를 묻기만 해도 화를 내며 가르쳐주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꿈의 예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막 잠이 들 무렵 비슷한 꿈을 자주 꾸었다. 먼저 흰색과 회색의 파도 무늬가 보였고 곧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화가 반복되는 꿈이었다. 일어나면 대부분 잊어버렸지만 꿈을 꿀 때마다 또 그 꿈이야 라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재작년 3월에 유산을 겪었다. 그때 자궁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게 되었다. 마취로 정신이 가물가물해질 때 내 눈앞에 흰색과 회색의 파도 무늬가 보였다. 그때 곁에 있던 간호사 두 사람이 그동안 내가 꿈에서 들었던 대화와 똑같이 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정신이 흐려지면서도 지금까지 꿨던 꿈은 이걸 예고한 걸까? 라고 생각했다. 그때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한번 해. 어느새 나는 들 것 같은 곳에 누워 있었다. 좌우에는 하얀 커튼이 쳐져 있었고 나는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커튼을 뚫고 양쪽에서 수많은 팔이 나타나 들 것을 앞으로 밀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위험을 직감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양쪽에서 뻗어나오는 팔을 필사적으로 뜯어냈지만 팔의 수는 점점 늘어만 갔다. 나는 점점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 순간 어떤 간호사가 내 뺨을 때리며 나를 깨웠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나는 눈을 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간호사에 따르면 갑자기 심장 박동이 내려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강제로 깨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것이 단지 꿈이었을까? 만약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로는 어린 시절부터 꾸던 그 꿈은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무실에서 만난 정체불명의 여자. 새로 옮긴 회사에서 일이 손에 익어가던 무렵의 일이다. 나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다음 날까지 마감인 서류 작업 때문에 잔업을 하던 중이었다. 평소에는 사장님도 함께 남아 일을 도와주셨지만 그날은 다른 볼일로 먼저 돌아가셔서 사무실에 나 혼자 남아 있었다. 한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하지만 일이 많이 남아 있었기에 지금 바쁘다고 답장하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시간은 그리 늦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슬슬 일이 마무리되어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갑자기 문 쪽에서 콩콩 하는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피곤해서 잘못 들은 거라 생각했다. 커피 자판기가 사무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문 쪽으로 가까이 가니 이번에는 훨씬 큰 소리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무실 안 CCTV 모니터에는 문 바깥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겁에 질린 나는 급히 책상으로 돌아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라도 난 듯 불이 꺼졌다. 너무 무서워졌지만 도망치려고 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책상 밑에서 여자가 내 양쪽 발목을 움켜잡고 있었던 것이다. 사무용 책상 아래 의자가 들어가는 공간에서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내 발목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극심한 두려움에 결국 기절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와 익숙한 남자친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남자친구는 걱정하며 달려왔고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불안해서 온 거라고 했다. 그 후로 다시는 그런 무서운 일을 겪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무단 결근 중이던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학교에 도착해 수업을 시작할 즈음 갑자기 열이 나고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감기인가 싶었지만 점심 급식을 좋아했던 나는 카레를 먹고 나서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흐느적거리며 양호실로 향했다. 하지만 어지러웠던 탓인지 나는 양호실 대신 교무실로 들어가고 말았다. 평소와는 다르게 교무실 안에는 사회선생님 한 분만 앉아 계셨다. 나는 점심시간에 회의가 있나? 하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잘못 들어왔다는 걸 깨닫고 교무실 문을 닫고 양호실로 향했다. 양호 선생님께서는 조퇴하는 게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잠깐만 쉴게요 라고 말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조금 후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괜찮니? 라고 물어보셨다. 나는 멍하니 어떻게 제가 양호실에 있는 걸 아셨어요? 라고 물었다. 그때 선생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다. 너 아까 교무실에 와서 비틀비틀하면서 나갔잖니. 순간 나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 이상한 점이 떠올랐다. 내게는 사회 선생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보였던 교무실에 사실은 여러 선생님이 계셨고 그들 모두가 내가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때는 단지 기분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넘겼다. 그런데 3일 뒤 사회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살로 집에서 목을 매셨다고 했다. 그 사실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선생님이 자살 일주일 전부터 무단 결근 중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내가 교무실에서 본 사회 선생님은 실제로 학교에 나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도대체 그때 내가 교무실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 빌딩 아래로 떨어진 진실. 학생 때의 일이다. 우리 반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할까, 아이들에게 가볍게 따돌림을 당하던 녀석이 있었다.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망상에 빠져 이상한 말을 자주 해서 아이들의 눈총을 받았다. 나는 따돌림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그 녀석과도 평범하게 지내며 가끔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대화 중에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곤 했다. 그 녀석은 외계인은 이미 지구에 살고 있다거나 귀신 여자친구가 있다. 하늘을 날 수 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내게 지겹도록 들려주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결국 어느 날 나는 무심코 말했다. 그럼 증거를 좀 보여줘봐. 그러자 그 녀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에 꼭 보여줄게.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그날 대화를 마쳤고 나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그 녀석은 다시 나에게 찾아와 말했다. 6호랑 밤에 하늘을 난다. 나는 또 시작이구나 싶어 대충 비위를 맞춰주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어쩐지 그날따라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녀석은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죽음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매일 저녁 그 녀석은 내게 증거를 보여주러 온다. 그녀와 함께. 6번째 이야기, 로프 자국의 비밀. 우리 형은 머리가 대단히 좋았지만 사람을 대하는데 서툰 편이었다. 지나치게 착실한 성격 탓에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자신이 남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민에 빠지곤 했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대학을 휴학하고 쉬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다. 그림 공부를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크게 놀랐다. 형이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긴 했지만 형이 워낙 공부를 잘해 엘리트 코스를 받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우리는 형이 다른 길을 걷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형은 타인과의 소통 문제로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때 의사는 그림을 그리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거라며 그를 만류했다. 휴학 중이었어도 언젠가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엘리트 코스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던 부모님은 형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거듭될수록 형은 점점 더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늘어갔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어머니는 결국 형의 사진을 들고 역술가에게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역술가는 형의 사진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아드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목을 메고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형의 사진 속 목 주변을 가리켰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희미한 로프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경악한 어머니는 역술가의 충고를 따라 매일 한 잔의 물을 떠놓고 공양하며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부모님은 역술가의 말에 따라 형이 원했던 외국의 예술학교 입학 시험을 응시하도록 허락했다. 놀랍게도 형은 단번에 합격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 형은 나름대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이제는 그림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형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리고 12년 전에 그 사진을 장롱에서 꺼내 보이셨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다. 12년 전에는 분명히 보였던 로프 자국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7번째 이야기, 딸을 부르던 죽은 어머니.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이다.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에 담배를 사려고 가판대에 다가가 발을 멈췄다. 그때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대답했다. 안녕. 뭐 하는 거예요? 뭐긴 담배를 사려고 하잖아. 아이의 묘한 질문에 나는 무심코 쌀쌀맞게 대답했다. 내가 지갑을 꺼내 담배를 사는 동안에도 아이는 계속해서 좋은 날씨네요. 같은 말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대충 대답하며 흘려보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려는 순간 아이가 말했다. 어머니가 부르고 계세요.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게 볼 일이 있다니. 나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아이는 내 쪽은 보지도 않고 계속 말했다. 부르고 계세요. 결국 나는 질질 끌리듯 아이를 따라가게 되었다. 혹시 정말 곤란한 일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5분쯤 따라가니 조금 큰 놀이터에 도착했다. 그네와 정글짐, 등나무가 기둥을 휘감고 있는 벤치가 보였다. 황혼이 깔려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는 나를 벤치 쪽으로 이끌었다. 그 벤치는 천장과 양옆에 등나무가 빽빽하게 휘감겨 있었다. 아이는 등나무 안쪽 벤치를 향해 말했다. 엄마, 데리고 왔어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등나무에 가려 벤치 안쪽이 보이지 않았다. 안에 누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아이가 내 손을 꽉 잡고 있어 부리치기가 미안했다. 그때 벤치 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위험하다. 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말했다. 나 놀고 올게. 그러고는 벤치 반대쪽에 있는 정글짐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아까만큼 소름이 끼치진 않았다. 기분 탓이었나? 나는 마음을 다잡고 등나무 안쪽 벤치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벤치 쪽을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조금 놀란 표정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가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여자는 망설이듯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안심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볍게 잡담을 나누었다. 날씨 얘기나 학교 생활 같은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 여자아이는 내 등 뒤 정글짐에서 놀고 있었다. 슬슬 해가 저물고 놀이터는 오렌지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때 나는 문득 처음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떠올렸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어째서 저를 부르신 거죠? 내가 묻는 순간 여자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아마도 그 여자아이의 이름일 것이다. 나는 급히 정글짐 쪽을 돌아봤다. 그 순간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충격음이 발밑에서 울렸다. 고개를 숙이자 여자아이 치애가 기이하게 몸을 비틀며 쓰러져 있었다. 몸은 엎드린 채였지만 얼굴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크게 뜬 눈은 미동조차 없었다. 붉은 피가 천천히 오렌지색 지면 위로 퍼져나갔다. 나는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경찰, 앰뷸런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여자아이가 움찔하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급히 달려가 아이의 말을 들으려 했다.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벤치 쪽을 돌아봤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생각났다. 여자는 아이가 떨어질 때 달려오지 않았다. 도움을 구하러 간 걸까? 그때 아이가 다시 중얼거렸다. 가지마. 나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다. 괜찮아. 어머니가 도움을 구하러 가셨을 거야. 그러나 그 말은 헛된 위로였다. 눈으로 보기에도 아이의 목이 꺾여 있었다. 나는 이곳에 없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그때 아이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엄마가 부르고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정글짐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매달려 있었다. 탁한 눈과 혀를 잔뜩 내민 모습. 자세히 묘사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그러진 턱이 움직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 다음은 기억이 없다. 아마 나는 그때 기절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한밤중 놀이터에서 쓰러져 있었다. 그 정글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되었다. 8번째 이야기, 간절한 호소. 약 1년 전 어머니가 이른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셨어. 미니밴과 오토바이가 부딪혔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지. 어머니는 상당히 많이 다쳤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대. 그때는 주변에 다른 목격자가 없어서 여기서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채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셨지. 그날 내내 어머니는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고 꾸벅꾸벅 졸며 하루를 보내셨어.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서 머리가 박살난 여자가 어머니 머리맡에 서 있는 걸 보셨대. 여자는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그 모습이 너무 끔찍했어. 당시 어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기에 혹시 그 사람이 죽은 걸까? 하고 불안해하셨지. 꿈속 여자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 저녁 무렵이 되어 목욕을 하려고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같은 여자가 같은 모습으로 써 있었어. 어머니는 힉 하고 놀라 숨을 들이켰는데 여자는 곧 사라졌어.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걸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셨지만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 다음 날 지역 신문에서 그 사고에 대한 기사를 보셨어. 기사에는 여성은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사망. 둘 중 한쪽이 신호를 착각한 것으로 보여 경찰이 수사 중이다 라고 적혀 있었어. 그제서야 어머니는 여자가 왜 나타난 건지 알았지. 어머니는 미니밴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셨던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증언해 주세요.
그 여자는 분명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던 거라고 어머니는 생각하셨어. 그래서 곧장 경찰에 전화를 걸어 증언을 하기로 하셨어. 미니밴 운전자는 처음부터 시치미를 떼고 있었대.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운전자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어머니는 재판을 앞두고 많이 긴장하셨어. 하지만 재판 3일 전부터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보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제 그 여자에게 당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거니까 힘을 주세요. 라고 부탁했더니 꿈에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 웃어주더라고. 그 꿈을 꾼 뒤로는 왠지 자신감이 생기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는 그 여자가 등 뒤에서 자신을 응원해주는 것 같다고 하셨어. 재판날 어머니는 훌륭하게 증언을 해주셨어. 방청석에 있던 나조차 평소의 수줍은 어머니 모습이 아닌 당당한 모습에 놀랄 정도였지. 이제 곧 3심이 열릴 예정이야. 운전할 때는 꼭 조심해야 해. 죽은 피해자가 스스로 증인을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9번째 이야기, 나무상자에 담긴 저주의 시작. 그것은 내가 어느 보험회사에 입사한 지 3년째 되던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계장이었고 내 밑에는 4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중 3명, I군, T군, Y씨와는 매주 2번씩 함께 술을 마시러 갈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더치페이로 계산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I군이 사과 1개 정도가 들어갈 크기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낡아 보였고 이상한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옛날 유행하던 루빅스 큐브처럼 나무결의 방향을 정확히 맞춰야만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I군은 이 상자를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후 폐허에서 주운 물건이라며 열어보지도 않고 그에게 물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자는 2대에 걸쳐 내려왔지만 여전히 아무도 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상자를 보는 순간 이상한 오한을 느꼈습니다. 예전부터 나는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이나 다리가 없는 동물을 종종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오한은 나무 상자가 열리는 것에 대한 불길한 예감처럼 느껴졌습니다. T군과 Y씨가 상자를 열려고 시도할 때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다행히 그날 상자는 끝내 열리지 않았고 우리는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I군은 회사에 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T군과 Y씨와 함께 내 자리로 다가와 상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각오를 하고 조언했습니다. 그 상자는 열지 않는 편이 좋겠어. I군은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꼭 우리 형이 한 말 같네요. 그래도 조만간 꼭 열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자리를 떠났고 우리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가까운 공원으로 벚꽃놀이를 갔습니다. Y씨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맑은 된장국을 마시며 벚꽃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T군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내며 4명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굵고 훌륭한 벚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전체적으로 엷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우리는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지만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찍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 사진과 Y씨의 사진은 아무 이상 없이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I군의 사진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처음 찍은 사진에는 그의 주변에 붉은 빛이 강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시 찍은 사진에서는 노란색 비닐 같은 것이 그의 몸에 얽혀있는 듯 보였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I군은 한 장 더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찍힌 사진을 보고 T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진 속 I군의 상반신은 수많은 노란 손에 감겨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고 하반신은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I군은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인쇄실에서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천황을 위해 명예로운 죽음을 맞아라라고 적힌 포대가 있었어요. 포대 안에는 손톱과 머리카락이 가득 들어 있어서 그걸 소각로에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곧바로 그 상자와 사진을 절로 가져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상자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영혼을 진정시키려면 상자도 함께 공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자를 집으로 가져가던 I군은 그날 밤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반신은 불타는 타이어에 휘말려 녹아내렸고 상반신은 20m나 날아가 즉사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I군의 어머니에게서 상자를 받아 절에 가져갔습니다. 스님은 상자 안에 영혼이 매우 강한 원념을 품고 있다며
진정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뒤 Y씨는 집에서 스토브에 불안전 연소로 화재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나와 T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전근을 요청해 이곳에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도 소용없었습니다. T군은 전근 후 결혼했지만 첫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폐렴으로 죽었고 둘째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건강이 악화되어 중병에 걸렸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T군은 그 사건으로부터 6년이 지난 후 회사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나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일이 잦아져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동료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단지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믿고 싶지만 나를 제외한 3명 모두가 죽었기에 나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친구의 실종과 꿈속의 예고. 그때 나는 언제나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양옆이 논밭인 긴 시골길을 혼자 걷고 있었고 멀리서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작은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다가왔다. 그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고 조금 더 걸어가면 꿈에서 깨어났다. 기분 나쁜 꿈이라기보다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꿈이었다. 여자도 사내 아이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그런데 친구가 말했다. 나도 그런 꿈을 꾸는데. 나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했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이유가 궁금해졌다. 어째서 우리 둘이 같은 꿈을 꾸는 걸까? 그 친구는 중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 만난 녀석이었다. 혹시 소울메이트라도 되는 걸까? 우리는 신기해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갑자기 말했다. 다음에 또 그 꿈을 꾸면 내가 여자한테 말을 걸어볼게. 재미있겠다고 생각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꿈을 꾸었다. 아, 친구가 저 여자에게 말을 걸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평소처럼 여자와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언제나 조용히 지나치던 여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드디어 찾았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뭔가 위험하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해. 잠에서 깨어난 나는 친구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친구의 집 전화번호를 몰라 마음만 졸일 뿐이었다. 다음 날 걱정된 마음으로 학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친구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밤중에 혼자 집을 나갔다고 했다. 경찰은 단순한 가출로 여겼지만 그로부터 무려 5년이 지나서야 친구가 돌아왔다. 친구는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집 근처의 공원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꿈속에 나왔던 여자와 사내아이와 함께 시골의 작은 집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 집 근처 공원에 와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흔히 카미카쿠시라 불리는 신이나 귀신에 의한 갑작스러운 실종 사건의 일종이었다. 다행히 친구는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은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지만 사라졌던 5년간의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친구가 사라진 날부터 나는 그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았다. 여자와 사내아이의 정체는 결국 알지 못한 채로 남았다. 11번째 이야기, 정체불명의 남자. 여름방학에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바베큐를 하러 갔었다. 오랜만에 동아리 회원들이 전부 모여 인원은 약 30명 정도였다. 모두 신나게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나는 남자와 대화하는 것이 서툴렀지만 1학년이라 선배라고 생각해 가볍게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상한 말을 했다.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짧은 머리의 여자아이 말인데 저 아이 곧 죽어. 너무 갑작스러웠고 이해하기 힘든 기분 나쁜 말이었다. 그가 지목한 짧은 머리의 여자아이는 Y 선배였다. 나는 순간 어이가 없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고 그저 기분이 나빴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4일 뒤 Y 선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일이 무서워진 나는 함께 바베큐 파티에 참가했던 친구에게 그 남자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친구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그런 사람 있었어? 난 못 봤는데. 이상하게 느낀 나는 동아리 회장을 찾아가 그날 참가자 명단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날 나에게 말을 걸었던 남자의 이름은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벌써 2년이 지났다. 여전히 그날 나에게 말을 걸었던 남자가 누구였는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3일 전
나는 다시 그 남자를 보았다.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중 고개를 들었을 때 맞은편 플랫폼에 그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내 쪽을 보면서 옆에 앉은 사내아이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았다.